네가 진짜 이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다고? 어? 네, 실비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날 서울의 지하철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른개역에 불이 꺼지고 수만 명이 터널 속에 갇힌 채 누구도 이유를 알지 못했죠. 하지만 엄마 직장에 몰래 따라온 한 아이가 서울 지하철을 구하게 됩니다. 기막힌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오늘 하루 엄청난 행운이 당신을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30분 서울 전체가 멈췄습니다. 70개 지하철역의 신호등이 동시에 꺼졌어요. 터널 속에 갇힌 열차들은 꼼짝도 하지 않았고 승객들의 불안한 목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죠. 출근길 지하철을 기다리던 수백만 서울 시민들은 발을 동동 구르며 휴대전화를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결같이 운행 중단이라는 문구만 떠 있었어요. 서울교통공사 본부장 강미라는 새벽부터 긴급회의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42살 그녀는 이번 달 말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런 대형 사고라니. 회의실 안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중앙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잠겼습니다. 복구 예상 시간은요? 그게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패스워드가 통하지 않아요. 미라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30년 경력의 기술팀장도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전산실 모니터 앞에 모여든 엔지니어들은 키보드를 두드려 봤지만 화면은 검은 바탕에 붉은 경고문만 깜빡일 뿐이었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미라가 중얼거릴 때 전산실 밖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깍 딸깍. 누군가 낡은 기계 패널을 만지는 소리였어요. 거기 누구세요? 복도로 나간 미라의 눈에 들어온 건 학생 가방을 맨 소년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얼굴이 동그란 15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죠. 소년은 벽면에 붙은 낡은 정비 단말기 앞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학생, 여긴 일반인 출입 금지 구역인데. 그때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한서진, 38살. 이 역에서 청소 일을 하는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년의 어깨를 잡았어요. 도윤아, 엄마가 일하는데 왜 여기까지 온 거야? 엄마, 이거 봐. 여기 로그 기록 보면. 도윤이라 불린 소년은 엄마의 말도 듣지 않고 단말기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미라는 어이가 없었어요. 서울 전체가 마비된 초유의 사태인데 학생이 기계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니. 학생, 지금 장난칠 때가 아니에. 장난 아니에요. 도윤은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이건 단순 고장이 아니라 설계적 오류를 악용한 공격입니다. 제어 모듈 간 시간 동기와 프로토콜을 누군가 고의로 충돌시켰어요. 미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15살 아이의 입에서 제어 모듈이니 시간 동기와 프로토콜이니 하는 전문 용어가 술술 나오다니. 그녀는 도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들여다봤어요. 학생, 이게 무슨 소린지 알고 하는 거야? 네. 저희 아버지가 철도 기술자셨거든요.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어요.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무언가 사연이 있음을 직감했죠. 지금 전문가들이 5시간째 붙어 있는데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학생이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복구를 시도해 볼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 저한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12분분 안에 실마리를 찾아낼게요. 미라는 망설였습니다. 황당한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은 더 황당했죠. 전문가들은 속수무책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출근길 시민들의 항해 전화는 빗발쳤고 언론에서는 벌써 특보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알았어요. 12분. 딱 그것만 줄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는 재빨리 전산실로 향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자리를 비켜줬지만 얼굴엔 의심과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누가 봐도 고등학생인 아이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도윤은 낡은 단말기 앞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숫자와 기호들이 빠르게 흘러갔죠. 전산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듯 조용해졌습니다. 11분 54초. 도윤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찾았습니다. 그 순간 꺼져 있던 모니터 하나가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눈이 커졌어요. 미라는 숨을 죽인 채 도윤의 뒤에 서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멈춰버린 서울을 정말로 다시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요? 사이버 보안 책임자 박유한이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38살의 그는 지하철 보안 시스템을 10년 넘게 관리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그런 그의 눈에 도윤은 그저 철없는 학생일 뿐이었죠. 학생, 이건 철도망 전체를 연결한 초거대 시스템이야. 고장난 자전거 고치는 게 아니라고. 요한의 말에 주변 엔지니어들이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화면만 응시했어요.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서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본부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학생한테 시스템을 맡기다니요. 요한이 강미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라도 솔직히 불안했어요. 하지만 이미 기회를 준 이상 지켜보기로 했죠. 박 책임자, 일단 조용히 해요. 12분이라고 했잖아요. 도윤은 역사벽면에 있는 낡은 정비 단말기로 다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신 장비가 아닌 구형 단말기였어요. 엔지니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죠. 왜 하필 저 오래된 기계를 쓰는 걸까요? 이 단말기는 구형이라 중앙 시스템과 별도로 작동해요. 그래서 해킹 공격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도윤이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낡은 키보드를 두드렸고 화면에는 오래된 로그 기록들이 주르륵 떠올랐어요. 먼지 쌓인 데이터 더미 속에서 도윤은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어 모듈 간 통신 기록. 여기 있네. 화면을 확대한 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숫자들이 빠르게 스크롤되는 가운데 그는 특정 구간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보세요. 새벽 5시 23분 42초. 1호선 제어 모듈과 2호선 제어 모듈 사이에 시간 동기화 오류가 발생했어요. 정확히 0.003초 차이.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요한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옆에 서 있던 기술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잠깐. 0.003초면. 네. 시스템 설계상 허용 오차 범위를 단 0.001초 초과한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신호 체계가 충돌하면서 자동 안전 모드로 전환됐고 결국 전체 망이 잠긴 겁니다. 도윤의 설명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술팀장은 급히 자료를 뒤적였고 다른 엔지니어들도 각자 단말기를 켜서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설계 매뉴얼에도 나와 있지 않은 오류 패턴인데. 맞아요. 일반적인 고장으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패턴이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간 동기화 프로토콜을 조작한 거죠. 미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의도적이라니. 그렇다면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계획된 공격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누가 한 겁니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오류를 만들려면 시스템 내부 구조를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외부인은 불가능하죠. 도윤의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내부인의 소행이라니. 엔지니어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어요. 요한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까까지의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었죠. 도윤은 계속해서 로그를 추적했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그의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복구 방법은 있어요. 시간 동기화를 강제로 리셋하고 각 노선별 제어 모듈을 순차적으로 재부팅하면 돼요. 단 순서가 중요해요. 잘못하면 데이터가 영구 손실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걸리는데? 미라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시계를 보며 계산했어요. 1시간 반 정도요.
하지만 제가 직접 해야 해요. 실시간으로 시스템 반응을 보면서 조정해야 하거든요. 요한이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학생이 우리 시스템을 직접 건드린다고? 본부장님, 이건 절차상으로도. 박 책임자. 미라가 단호하게 말을 끊었어요. 지금 당신네 전문가들이 5시간 동안 뭘 했어요? 이 학생은 12분 만에 원인을 찾아냈어요. 저는 결과로 판단하겠습니다. 미라는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소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저 눈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죠. 도윤 학생, 부탁합니다. 서울을 다시 움직여주세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어요. 첫 번째 명령어가 입력되는 순간 모니터 하나가 깜빡이며 빛을 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어요. 조롱은 멈췄고 긴장감만이 흘렀습니다. 과연 이 소년이 정말 해낼 수 있을까요? 도윤의 손가락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첫 번째 복구 명령이 시스템에 전달되는 순간 회의실 전체 모니터가 동시에 깜빡였어요. 엔지니어들이 숨을 죽였죠. 화면에는 초록색 진행바가 천천히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호선 제어 모듈 리셋 중. 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행률이 30%를 넘어섰을 때 갑자기 화면이 붉게 변했습니다. 경고음이 울려 퍼졌죠. 뭐야, 왜 저래? 한 엔지니어가 당황해서 소리쳤어요. 도윤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화면에는 낯선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무단 접근 감지. 방어 프로토콜 가동. 미라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도윤 학생, 무슨 일이에요? 시스템이 제 접근을 막고 있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화면 속 경고 메시지는 점점 더 빠르게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도윤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었죠. 방어 프로토콜이라니 그게 뭔데요? 기술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원래 시스템에는 외부 해킹을 막기 위한 자동 방어 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정상적인 방어가 아니에요. 화면이 다시 한번 깜빡이더니 서울 지하철 노선도가 떠올랐습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모든 노선이 붉은색으로 표시됐어요. 그리고 그 노선들이 하나씩 회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격리구역 설정 중 1호선 차단, 2호선 차단, 3호선 차단. 기계음 같은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무슨 시스템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어요. 제 복구 시도를 공격으로 인식한 거죠. 도윤은 재빨리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무엇을 입력하든 시스템은 더욱 강하게 반응했어요. 마치 지능을 가진 것처럼 도윤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먼저 차단하는 것 같았죠. 박요한이 비아냥거리듯 말했습니다. 봐요, 본부장님. 결국 이렇게 되잖아요. 학생 주제에. 닥쳐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요한은 입을 다물었지만 얼굴엔 여전히 냉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도윤은 손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건 단순한 자동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심어놓은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있는 게 분명했죠. 이건 발전형 알고리즘이에요. 발전형 알고리즘? 미라가 되물었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복구를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시스템이 스스로 학습하면서 더 강하게 저항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도윤이 화면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작은 숫자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운영 데이터가 삭제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데이터가 삭제된다는 건 단순히 시스템이 멈추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였어요. 수십 년간 쌓인 운영 기록, 안전 매뉴얼, 긴급 대응 프로토콜까지 모두 사라진다는 뜻이었죠. 얼마나 남았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이 속도면 석 시간 안에 모든 데이터가 지워질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지워지면 어떻게 돼요? 서울 지하철은 영원히 못 움직여요.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미라는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서울 전체가 마비된다면 경제적 손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죠. 도윤은 다시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절박함이 묻어났죠.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뭔데요? 이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부 계정 로그를 추적하면 누가 이 프로그램을 심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도윤은 또다시 낡은 정비 단말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형 장비라 중앙 시스템의 방어망을 우회할 수 있었거든요. 그의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고 화면에는 수많은 계정 기록들이 나열됐어요. 내부 계정 접속 기록. 최근 3개월치. 숫자와 코드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도윤의 눈은 그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쫓아갔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찾았어요. 화면 한가운데 이상한 접속 기록이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누군가 중앙 제어 시스템에 접속해서 알 수 없는 파일을 업로드한 거예요. 그것도 최고 권한 계정으로요. 도윤이 그 계정 이름을 확대했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계정 주인의 이름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오태성. 미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서울교통공사 최고 기술 책임자. 바로 그 사람이었죠. 오태성 CTO라고요? 미라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55살의 오태성은 서울교통공사에서 25년을 일한 최고 기술 책임자였어요. 누구보다 시스템을 잘 알고 누구보다 신뢰받는 사람이었죠. 설마 오 CTO님이 이런 짓을 하실 리가. 기술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화면을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로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새벽 3시 12분 오태성 계정으로 백도어 프로그램이 설치됐어요. 그리고 5시 23분에 원격으로 실행됐죠. 도윤의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자 더 많은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오태성의 계정은 지난 석 달 동안 심야 시간에 수십 번 중앙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그때마다 알 수 없는 파일들이 업로드됐죠. 이 파일들을 분석해보면 전부 시스템 취약점을 노린 코드들이에요. 마치 실험하듯이 조금씩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간 거죠.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어요. 함께 일했던 동료가, 믿었던 선배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니. 당장 OCTO를 찾아요. 미라의 명령에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오태성의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커피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아직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걸 보니 얼마 전까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본부장님, OCTO는 1시간 전쯤 외근을 간다며 나갔다고 합니다. 보안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미라는 이를 악물었어요. CCTV 기록 확인해요. 지금 어디 있는지 찾아내세요. 그 순간 도윤의 컴퓨터 화면이 깜빡했습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본부장님, 누군가 지금 시스템에 들어오려고 해요. 도윤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화면에는 접속 시도 기록이 빠르게 떠올랐어요. IP 주소를 추적해보니 서울 외곽의 한 건물에서 접속하고 있었죠. 저기, 민자철도 본사 아니에요? 한 엔지니어가 말했습니다. 민자철도 서울 지하철을 민영화하려는 민간 기업이었어요. 지난 몇 년간 서울시와 경쟁하며 지하철 운영권을 노려왔던 회사였죠. 도윤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오태성은 민자철도의 시스템 기술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을 마비시켜서 공사의 무능함을 보여주고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명분을 만들려고.
미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였습니다. 박 책임자, 경찰에 연락해요. 오태성을 긴급 체포해야 해요. 미라가 지시했습니다. 박유한은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어요. 바로 그때 도윤의 화면에 이상한 메시지가 떠올랐습니다. 복구 시도 감지, 최종 방어 가동. 화면이 붉게 변하더니 새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졌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안 돼. 시스템 전체를 봉쇄하려고 해요. 도윤은 필사적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시스템이 차단되기 시작했어요. 1호선, 2호선, 3호선. 하나씩 접근 권한이 사라졌죠. 오태성이 원격으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이대로 가면 시스템 전체가 영구 잠금될 거예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각자 자리에서 복구를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시스템은 이미 오태성의 통제 아래 있었죠. 도윤은 손을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도윤아, 기계는 결국 사람이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건 사람이 고칠 수 있어. 도윤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는 낡은 정비 단말기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한테 10분만 주세요. 오태성이 원격 접속하는 경로를 찾아낼게요. 하지만 시스템이 전부 잠겼잖아요. 이 구형 단말기는 아직 살아있어요. 여기서 역추적할 수 있어요.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경로가 떠올랐어요. 오태성이 접속하는 길을 따라 역으로 추적하는 거였죠. 미라는 도윤의 뒤에 서서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5살 소년의 어깨가 유난히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 작은 어깨 위에 지금 서울 전체가 걸려 있었죠. 7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어요. 화면 속 숫자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어느 순간 하나의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찾았어요. 오태성이 접속하고 있는 서버 위치예요. 도윤이 좌표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미라는 즉시 경찰에 그 위치를 전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었습니다. 오태성을 잡는다 해도 시스템은 여전히 잠겨 있었으니까요. 이제 어떻게 해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응시하며 천천히 말했어요. 싸워야죠. 오태성과 그리고 그가 고용한 누군가와요. 오태성은 다급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허름한 오피스텔 2층. 그는 노트북 세대를 펼쳐놓고 미친 듯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이 떠 있었죠. 그런데 자꾸만 누군가 자신의 백도어를 뚫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땀을 닦으며 중얼거린 태성은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저장된 번호 하나를 눌렀죠. 벨소리가 길게 울렸고 곧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짧고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태성은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고스트, 누군가 내 시스템을 뚫고 있어. 당장 막아줘. 전화 너머의 남자 고스트 엔지니어는 코웃음을 쳤어요. 돈은 제대로 들어왔나? 이미 절반 보냈잖아. 나머지는 일이 끝나면. 좋아. 10분 안에 해결해주지.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고스트 엔지니어. 동남아 암흑세계에서 전설처럼 불리는 해커였죠. 그가 나서면 어떤 보안망도 뚫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공사 회의실에서는 도윤이 여전히 화면과 씨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다른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뭐야, 이건? 도윤의 얼굴이 굳었어요. 화면 속에서 또 다른 커서가 나타났습니다. 도윤의 커서가 움직이면 그 커서도 똑같이 따라 움직였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요. 누군가 실시간으로 접속했어요. 그것도 엄청난 실력자예요.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오태성이에요? 아니요. 오태성보다 훨씬 위에요. 이건 프로예요.
도윤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화면 속에서 두 개의 커서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윤이 복구 명령을 입력하면 상대방은 즉시 그것을 차단했죠. 도윤이 우회 경로를 찾으면 상대방은 그보다 빠르게 길을 막았습니다. 회의실의 엔지니어들은 숨도 쉬지 못하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눈으로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였죠. 코드와 명령어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게 정말 사람이 하는 거야? 한 엔지니어가 넋을 잃고 중얼거렸어요. 40년 경력의 기술팀장도 고개를 저었죠. 저건 애가 하는 게 맞아? 저 속도로 시스템을 읽고 대응한다는 게 가능한 일인가? 도윤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하지만 상대방은 한 수 위였습니다. 도윤이 10가지 경로를 시도하면 상대는 11가지를 막았죠. 화면 한쪽에 타이머가 떠올랐습니다. 시스템 완전 봉쇄까지 남은 시간 1시간 40분. 0이 되는 순간 서울 지하철은 영원히 멈춰버릴 거예요. 모든 데이터가 삭제되고 복구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박유한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안 되겠어요. 외부 전문가를 불러야. 닥쳐요. 미라가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도윤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소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히면 다른 길을 찾고 또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을 시도했죠. 도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상대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 공격을 막는 데만 집중하고 있어. 그럼 도윤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복구를 시도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의 접속 경로를 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 공격으로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 사이 진짜 목적을 숨긴 거죠. 고스트 엔지니어는 동남아의 어느 호텔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도윤의 시도를 하나씩 막아냈어요. 어린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그 순간 자신의 화면 한쪽에 이상한 코드가 실행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뭐야, 이건? 추적 프로그램이었어요. 도윤이 몰래 심어놓은 거였죠. 고스트는 황급히 그것을 지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도윤이 외쳤어요. 잡았다. 화면에 고스트 엔지니어의 위치가 떠올랐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 호텔이었죠. 미라는 즉시 국제수사공조를 요청했어요. 하지만 고스트는 그냥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추적당한 것에 분노한 그는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어요. 감히 날 추적해?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대규모 신호 스팸 공격이 쏟아졌어요. 수만 개의 가짜 명령어가 시스템을 덮쳤죠. 동시에 하드웨어 과부하 바이러스까지 투입됐습니다. 본부장님, 서버 온도가 급상승하고 있어요. 냉각 시스템 가동해요.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고음이 사방에서 울려 퍼졌어요. 화면마다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떴죠. 도윤은 키보드를 잡은 손을 멈췄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어요. 방어만 해서는 절대 이길 수 없었죠. 그의 머릿속에서 아버지의 또 다른 말이 떠올랐습니다. 때로는 정면 승부가 답이 아니야. 힘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지. 도윤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그렇다. 공격을 막는 게 아니라 역으로 이용하는 거였죠. 도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본부장님, 모든 시선이 도윤에게 쏠렸어요. 소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격을 방어하는 게 아니라 역으로 태워버리겠어요. 역으로 태운다고요? 미라가 되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면을 가리켰어요. 지금 쏟아지는 공격을 보세요. 수만 개의 가짜 명령어와 바이러스들이 우리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공격에는 반드시 출발점이 있어요. 바로 오태성의 백도어죠. 엔지니어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도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표이었어요. 공격이 들어오는 길이 있다는 건 그 길을 통해 역으로 나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흐르는 방향을 바꾸듯이 공격의 방향을 뒤집는 거죠. 기술팀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공격 패턴 자체를 역이용한다는 건가? 맞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시스템을 과부하시키는 원리를 그대로 가져와서 오태성의 백도어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쪽 시스템이 먼저 터질 거예요. 도윤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새로운 코드가 빠르게 작성됐죠. 방향 전환 코드 작성 중. 도윤의 이마에 땀이 흘렀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예전에 가르쳐준 이론이었어요. 실제로 적용해 본 적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시도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10분이 흘렀어요. 도윤의 손가락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화면 속에서는 여전히 고스트 엔지니어의 공격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완성됐어요.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알고리즘이 완성돼 있었어요. 이름은 역류 알고리즘이었죠. 본부장님, 이걸 실행하면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성공하면 공격이 멈추고 시스템이 복구돼요. 실패하면 우리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돼요. 복구 불가능하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라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건 도박이었죠. 하지만 남은 시간은 1시간도 채 안 됐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하세요. 미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고 엔터키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실행합니다. 키를 누르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모니터가 깜빡였습니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가 다시 켜졌어요. 역류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시작한 거죠. 태국 방콕의 호텔방. 고스트 엔지니어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울 지하철 시스템이 점점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완전히 붕괴될 것 같았죠. 어린애 주제에 날 상대하려고. 그런데 갑자기 그의 노트북 화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공격 패킷들이 거꾸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뭐야 이게? 고스트는 황급히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역류 알고리즘은 그가 보낸 모든 공격을 정확히 역추적해서 그대로 되돌려 보내고 있었죠. 안 돼, 이건. 노트북 화면이 미친 듯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CPU 온도가 급상승했어요. 팬이 미친 듯이 돌아갔지만 소용없었죠. 과부하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젠장. 고스트는 노트북 전원을 뽑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빠르게 화면이 완전히 하얗게 변하더니 뻥하는 소리와 함께 먹통이 됐어요. 메인보드가 타버린 거였죠. 동시에 서울 외곽의 오피스텔, 오태성의 노트북들도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태성은 당황해서 노트북 세대의 전원을 모두 껐어요. 하지만 이미 백도어는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가 심어놓은 모든 악성 코드가 역으로 자신의 시스템을 공격한 거였죠. 서울교통공사 회의실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들었던 화면들이 하나씩 초록색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1호선 신호복구, 2호선 신호복구, 3호선 신호복구. 본부장님, 시스템이 살아나고 있어요. 엔지니어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중앙 제어 시스템 잠금 해제 중. 화면에 진행바가 떠올랐습니다. 70%, 80%, 90%, 100% 완료. 그 순간 닫혀있던 모든 운영 모듈이 점등되기 시작했습니다. 꺼져있던 신호등들이 초록불로 바뀌었어요. 터널 속에 멈춰있던 열차들의 엔진이 다시 돌아갔죠. 미라는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전 구간 신호 복구 완료입니다. 회의실이 폭발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이 서로 껴안으며 기뻐했어요. 40년 경력의 기술자들도 눈시울을 붉혔죠. 하지만 도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화면 앞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 학생, 끝난 거 아니에요? 미라가 물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고스트 엔지니어의 접속 기록을 완전히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오태성의 증거도요. 도윤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역류 알고리즘이 되돌려보낸 패킷들을 역추적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스트 엔지니어가 사용한 모든 IP 주소, 접속 경로, 사용한 도구들이 하나씩 기록됐죠. 이 정보면 국제수사에 충분할 거예요. 도윤은 파일을 저장하고 미라에게 건넸습니다. 미라는 그 파일을 경찰에 즉시 전달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7시였습니다. 사태 발생 6시간 만이었죠. 도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윤아. 엄마 서진이 달려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도윤은 엄마 품에 안겨 비로소 긴장을 풀었습니다. 새벽 7시 30분. 서울 전역의 지하철 역사에서 신호등이 일제히 초록불로 바뀌었습니다. 정지된 지 6시간 만이었어요. 플랫폼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질렀죠. 열차가 움직인다. 드디어. 터널 속에 갇혀있던 승객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열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곧 역으로 들어왔죠.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서울교통공사 관제실에서는 모니터마다 정상 운행을 알리는 초록불이 켜졌어요. 관제사들은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죠. 1호선 정상 운행, 2호선 정상 운행, 전 구간 신호 복구 완료입니다. 미라는 회의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길고 긴 밤이 지나간 거죠. 그녀는 도윤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도윤은 수줍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키보드 위에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태성을 잡아야 해요. 도윤은 역류 알고리즘이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스트 엔지니어가 사용한 서버, 오태성과 주고받은 암호화 메시지, 금융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기록돼 있었어요. 이 로그를 보면 오태성은 지난 6개월 동안 민자철도로부터 15억 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스트 엔지니어에게는 5억 원을 지불했고요. 박요한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었어요. 이건 완벽한 증거네요. 네. 이 정도면 검찰에서 기소하기에 충분할 거예요. 도윤은 파일을 정리해서 경찰에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국제형사기구에도 고스트 엔지니어의 정보를 넘겼죠. 바로 그때 보안팀장이 급히 회의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본부장님, 오태성을 발견했습니다. 어디에요? 인천공항이요. 방콕행 비행기를 타려던 중 체포됐습니다. 회의실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오태성은 결국 도망치려 했던 거죠. 하지만 도윤의 추적 덕분에 경찰이 먼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시간 뒤 인천공항 보안실에서 오태성은 수갑을 찬 채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죠. 55살의 베테랑 기술자는 이제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미라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태성은 고개를 숙였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애들 학비도 있고 빚도 있고 민자철도에서 제안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 전체를 마비시킨 건가요? 수백만 시민을 위험에 빠뜨린 건가요? 태성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미라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죠. 같은 시각 태국 방콕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제형사기구와 태국 경찰이 합동으로 고스트 엔지니어의 호텔방을 급습한 거예요. 경찰이다. 손들어. 고스트 엔지니어는 타버린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체념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어요. 15년간 도망 다니던 그의 인생도 이제 끝이었죠. 당신을 국제사이버 범죄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경찰은 그의 노트북과 장비들을 모두 압수했어요. 비록 타버렸지만 포렌식 분석을 하면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였죠. 서울로 돌아온 미라는 도윤을 다시 만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제 평온이 찾아왔어요.
엔지니어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죠. 도윤 학생, 미라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서울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당신은 영웅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장과 교통공사 사장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도윤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죠. 서울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시장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어요. 도윤은 어색하게 악수를 받았죠. 교통공사는 도윤 학생에게 특별 포상금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30억 원이에요. 30억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서진도 깜짝 놀라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30억이라니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죠. 그리고 원하신다면 서울교통공사의 특임 엔지니어로 모시고 싶습니다. 물론 학업과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게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같은 아이들이 더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계 만지고 싶어도 배울 데가 없거든요. 미라는 도윤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15살 소년의 눈에는 순수함이 가득했습니다. 30억이라는 거금을 받고도 그는 자신보다 다른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죠. 시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서울시에서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에는 미래를 향한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복판,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빌딩 2층에 새로운 간판이 걸렸어요. 도윤기술 장학재단이라는 금빛 글씨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죠. 개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서울시장, 교통공사 임직원들, 언론 기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기계를 좋아하는 청소년들이 가득 찾아왔어요. 도윤은 정장을 차려입고 단상에 섰습니다. 여전히 어색한 표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준비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계가 좋았어요. 아버지가 철도 기술자셨는데 함께 역을 다니며 여러 가지를 배웠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배울 곳이 없었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잠시 낮아졌습니다. 객석에 앉은 서진이 눈시울을 붉혔어요. 학원은 비쌌고 학교에서는 이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고물 기계들을 주워다가 분해하고 조립하면서 배웠죠. 때로는 실패도 많이 했어요. 도윤은 재단 내부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이곳은 저처럼 기계를 사랑하지만 배울 곳이 없는 친구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나 무료로 기술을 배울 수 있어요. 로봇 제작, 전기회로, 프로그래밍, 철도 시스템까지요. 객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리고 매년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드릴 예정이에요. 대학 등록금 전액과 생활비까지요. 경제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하는 친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도윤이 말을 마치자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미라도 일어나서 박수를 쳤어요.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죠. 개관식이 끝나고 도윤은 재단 내부를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각종 공구들, 그리고 실습용 철도 모형까지. 도윤이 어렸을 때 꿈꿨던 모든 것이 여기 있었죠. 도윤아, 미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서울교통공사 부사장으로 승진해 있었어요. 그날의 위기를 훌륭히 극복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죠. 오늘 정말 멋진 연설이었어요. 감사해요, 본부장님. 아니, 이제 부사장님이시죠? 미라가 웃었습니다.
그냥 미라 이모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 가족 같잖아요. 도윤도 환하게 웃었어요. 석 달 전 그 긴박했던 순간들이 아득하게 느껴졌죠. 참, 도윤 학생. 아니, 이제 도윤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선생님이요? 응. 교통공사 특임 엔지니어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시스템 점검해주기로 했잖아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학업과 병행하며 교통공사의 보안 시스템을 관리하기로 했어요. 물론 주 업무는 청소년 교육이었지만요. 저녁이 되자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도윤은 엄마와 함께 재단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지하철 노선들이 빛의 혈관처럼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아빠가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서진이 아들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어요.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대답하듯이요. 서진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며 아들을 키운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힘든 날도 많았지만 아들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줬죠. 엄마, 이제 청소일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 책임질게요. 괜찮아.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대신 파트타임으로 줄였어. 그리고 서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단에서 청소 봉사하기로 했어. 무급으로. 엄마, 내가 만든 곳인데 엄마도 거들어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지난 세월의 고생도 앞으로의 희망도 함께 담겨 있었죠. 한 달 후 도윤기술 장학재단에는 첫 번째 수강생들이 찾아왔습니다. 20명의 청소년들이었어요. 모두 기계를 사랑하지만 배울 기회가 없었던 아이들이었죠. 도윤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한도윤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15살이고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또래가 선생님이라니 신기했던 거죠. 오늘부터 우리 함께 배워요. 기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요. 도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은 석 달 전 서울을 구했던 그 소년의 것과 똑같았어요.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14살 여학생이었어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 재단 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지하철이 달리고 있었죠. 언젠가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도윤기술 장학재단의 불빛이 환하게 켜졌어요. 그 빛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처럼 빛났죠. 15살 소년 한도윤. 그는 서울을 구한 영웅이었지만 이제 더 큰 일을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영웅들을 키우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영웅들은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를 구할 것입니다. 도윤이 그랬던 것처럼요. 서울의 밤은 깊어갔지만 재단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새로운 꿈들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